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지혜 기자이고요. 9월 FOMC B컷 단행을 했는데 그 초간단 정리 콘텐츠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FOMC 이후에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전해드리려고요. 자, 오늘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FOMC 보셨는데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분기마다 발표되는 점도표일 겁니다. 지난 6월 대비해서 이번 점도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기준금리를 한두 번 정도만 내린다라고 했던 6월 점도표 대비로 기준금리를 연내 100bp 내리는 것으로 점도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말 점도표는 현재 상당 기준으로 4.5%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이는 지난번 5.25%보다 큰 폭으로 내려온 수치입니다. 당연히 2024년도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다 보니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도 기존 전망보다 기준금리 전망치가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볼 부분은 이 롱거런이라고 하는 중장기 기준금리 레벨은 오히려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침체 때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늦게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인하폭은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고, 반대로 인하를 조금 앞당겨서 하면 그걸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50bp 인하를 단행을 하고 향후 고용시장 악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최종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이 연준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점도표상으로도 2024년도 점도표는 내려가지만 롱거런 닷은 올라가는 쪽으로 이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끝나고 이제 월러 이사의 발언이 또 주말 사이에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FOMC가 있기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러 이사는 25bp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발언을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인하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무엇이 과연 50bp 인하를 가능케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지금 시장은 전부 다 실업률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둔화 혹은 경제 침체 리스크를 두고 연준위원들이 전부 50bp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월러 이사의 경우에는 FOMC 이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본인이 50bp 인하 결정하는데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두 가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리스크가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 급등하는 리스크가 이제 두 번째 리스크인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잘 안정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리스크인 고용 쪽으로 시선이 이동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업률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렸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정됐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조금 포커스를 둬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과 12월은 B컷보다는 25bp 인하를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연준이 50bp B컷을 단행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미국 경제 침체가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컷과 침체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분명히 B컷을 단행을 했을 때 50bp라든지 75bp라든지 혹은 긴급 인하라든지 비정상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면 침체가 항상 동반됐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도와 2007년도가 연준이 B컷으로 처음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사이클이었고, 두 사이클 모두 큰 폭의 침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B컷이 침체의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히 경제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컷과 침체를 결부시키게 되는 이유는 연준이 항상 B컷을 할 때 이미 침체가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침체와 B컷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구나 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침체가 발생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연준이 빅컷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침체가 오기 때문에 빅컷을 하는 것이지 빅컷을 했다고 해서 침체가 무조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경제가 양호한데 빅컷을 한 겁니다. 다만 리스크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빅컷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침체가 임박해서 빅컷을 한 것과는 저희는 굉장히 다른 매크로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실질 단기금리로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실질 단기금리라고 하는 것이 향후 경기라든지 또 주가에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긴축적인지 완화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은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변한 지는 이미 수개월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하를 했지만 이미 연준은 완화적인 시그널을 내비쳤고 그 기대를 기반해서 시장은 이미 시장금리를 끌어내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낮아진 금리는 경기에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빅컷이 침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 리스크를 낮춰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보통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로 꼽자라면 소비일 텐데 결국 소비가 왜 그렇게 지탱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 경제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를 특히 관심 있게 보는데 소비의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결국 실업률과 직결이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용을 얼마나 쉽게 말하면 땡길 수 있는지 이 레버리지 여력 이 총 세 가지가 미국 경제의 소비 여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실업일 겁니다. 최근에 침체 리스크가 높아진 것도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작정 치솟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상승할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급등은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는 기업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언제 잃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기업이 저희를 해고를 해야 저희가 일자리를 잃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에 돈을 잘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하면 굳이 인력을 크게 정리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이익이 크게 악화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 실업률이 급등하는 시기들을 보면 기업의 이익 증가율, forward E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당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1년 후에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모두 급락하는 시기에만 이 실업률이 함께 급등을 했었고요. 반대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실업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의 이익 증가율 기대치는 연 1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더 안 늘릴 수 있겠지만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저희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해고되지 않으면 소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의 소비 경제를 지탱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의 자산, 정확하게는 순자산인데 가계의 자산 중에서는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주가도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넉넉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 가계들의 소비 여력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은 레버리지입니다. 미국 가계들은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이러한 소비자 신용들을 통해서 큰 소비들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 소비자 신용이 2022년도 기준금리 인상기부터는 사실 증가율세가 계속 둔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 2-3개월 정도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가계들이 돈을 오히려 땡겨서 소비를 하고 있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물론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건전성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단기적인 성장률 전망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실업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이어진다는 부분 하나,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미국 가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고 있다. 미국 가계들이 여러 가지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할부라든지 이런 소비자 신용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미국의 소비 경제가 최소한 연내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침체 리스크는 여전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는 높은 3.8% 정도로 올해를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미국 경제를 알려면 소비 상황,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오늘 이 기회에 잘 배웠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 경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습니다. 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일교차 크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일교차 커지고 있다라는 거, 건강에 적신호를 줄 수 있는 신호라는 거 잘 알면서 언제나 늘 그렇듯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는 한 주 되세요.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채권부 이번 주도 화이팅 할게요.